예전 노래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는 가사의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제 이야기 같아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짜장면과 인연이 굉장히 깊거든요. 짜장면으로 인해 엄마와 제가 새로운 삶과 사랑을 찾았거든요. 지금은 짜장면이고 탕수육이고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실컷 먹을 수 있지만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한다는 건 평생의 한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사정이 딱한 사람들을 종종 돕곤 했는데 그로 인해 전혀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오늘은 그 놀라웠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엄마와 제가 처음부터 둘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에서 태어나 살았는데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던 곳과 동떨어진 농촌 마을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그 동네에서 가장 논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10남매 부동의 집 단칸방에 세대로 살고 있었는데 오다 가다 그 집 넷째 아들이랑 눈이 맞아버렸대요. 새빵살이하는 집딸과의 연애를 그 집에서 허락할 리 없었고 그래서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했다나 봐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의 도피라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낭만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고 낭만적이지도 않았죠. 엄마와 아빠는 도시로 나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고 해요. 도시에서의 삶은 갑갑했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나이 어린 두 사람이 빈손으로 살아가기에는 막막했겠죠. 도련님같이 편안하게 살던 아빠는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술독에 빠져 살았대요. 아빠는 그렇게 된 것이 모두 엄마 탓이라고 돌리면서 매일 엄마를 원망했어요. 술에 취하면 엄마를 때리고 엄마의 머리채를 잡았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고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고 잘못도 없으면서 늘 잘못했다고 빌었죠.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식모였던 과거 때문인지 어린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는 자기가 가만히 다 맞지 않으면 아빠가 저를 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폭력을 다 혼자 고스란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엄마는 언제나 힘들게 일을 하면서 우리 집의 가장 역할을 했고 아빠는 가끔 자기 쑥값이나 떨어지면 일하러 나갔지 그 외에는 집에서 밥버러지처럼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술 없으면 생활은 못하고 그 와중에 술상은 꼭 차려줘야 했죠. 엄마가 일 나가고 없으면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시켰는데 차려주지 않으면 가장을 무시한다면서 집게를 깨부수고 행패를 부리니 안 차려줄 수가 없었어요. 술을 마시면 또 술에 취해 집게를 부수고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엄마는 아빠가 술에 취해 잠이 들 때까지 밖에 나와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럴 때면 엄마는 조용히 저를 토닥이며 심수봉에 그때 그 사람을 부르곤 했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저는 그 노래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죠. 어릴 때는 아빠가 무섭기만 했고 조금 자라서는 엄마가 불쌍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빠뿐 아니라 엄마조차도 이해되지 않았죠. 엄마를 함부로 대하고 때리는 아빠는 당연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엄마도 왜 아빠에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계속 같이 살고 돈도 다 퍼다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무력하게 맞기만 하는 엄마까지도 미울 지경이었죠. 아빠는 그래도 저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느 날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막아서자 저를 거칠게 밀쳤고 그 바람에 부엌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서 피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겨우 제 나이 9살 때 일이었죠. 엄마가 놀라서 저를 들쳐업고 근처 병원으로 갔고 저는 엄마를 붙잡고 울면서 아빠를 버리고 우리 둘이서 살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네 아빠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저를 타일렀죠. 엄마는 예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혼 같은 것은 애초에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아빠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빠는 툭하면 우리 집 식모 주제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주제에 하면서 엄마를 깔보고 무시했거든요. 자신의 불행이 모두 엄마 탓인 것 마냥 엄마를 몰아세웠지만 자기가 자초한 건데 그걸 몰랐죠. 그런 집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가출도 많이 했어요. 차라리 외면하고 싶었죠. PC방 같은 곳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나쁜 애들이 모이는 아지트 같은 데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런 애들과 어울리는 것은 저와는 잘 맞지 않아서 금방 나오긴 했지만요.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죠. 모처럼 집에 들어갔는데 밖에서부터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집으로 뛰어들어가자 아빠가 쓰러진 엄마를 발로 차고 있더군요. 엄마는 엎드린 채로 울면서 손을 모아 빌고 있었고요. 엄마의 얼굴은 부어서 터지고 코피가 흐르는 등 엉망이었어요.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에 굴러다니던 소주병을 들고 있는 힘껏 아빠의 머리를 쳤어요.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아빠가 머리를 감싸고 바닥을 굴렀고 저는 엄마의 손을 끌고 밖으로 뛰쳐나왔죠. 엄마는 아빠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갈비뼈에 금이 갔을 정도였어요. 저는 엄마를 입원시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경찰들은 아빠 얘기를 듣고 집에서 일어난 일은 집에서 잘 해결하라고 하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아빠가 자기가 술을 먹고 좀 실수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식으로 말했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었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남아있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맞고 살다가는 엄마 제명에 못 살아. 나랑 둘이 살던가 아니면 아빠랑 계속 살던가 해. 난 엄마랑도 영 끊고 집 나갈 테니까 하고 간경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결국 아빠와 헤어지고 저와 살겠다고 결정했죠. 물론 아빠가 순순히 엄마를 놔줄 리 없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태어난 후 짐을 싸서 집으로 나가려고 하자 네가 어딜 가? 넌 나 없이 절대 못 살아 하면서 엄마의 멱살을 잡더군요. 엄마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자 제가 아빠를 밀치며 엄마 함부로 대하지 마. 우리 엄마야.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서슬 버런 것 보소. 눈깔이네 눈깔이네 하면서 엄마를 놔주었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그동안 몰래 모아놨던 돈 몇백만 원을 아빠에게 던지면서 이거 먹고 우리한테서 떨어져 하고 소리를 질렀고 아빠가 허둥지둥 돈을 줍는 틈을 타서 아빠에게서 벗어났어요. 돈을 줍는 그 모습이 짐승 같고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끌고 집을 나와서 곧장 서울로 올라왔어요. 달리 갈 데도 없어서 터미널에서 곧바로 출발하는 버스를 탔는데 그게 서울로 가는 버스였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서울에 도착했고 작은 반지하 월사방에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폭군이었던 아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곳이 천국 같았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자기가 지금까지 저에게 못했던 것들을 해주고 싶다면서 대학교까지는 꼭 뒷바라지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엄마는 없는 살림에 학원도 보내줄 정도로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철저히 아끼면서 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시험을 보고 온 날 엄마는 저에게 수고했다면서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배달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배달되는 집이 별로 없었고 족발이나 피자 같은 음식은 많이 비쌌기 때문에 저는 나름 우리 생활비를 생각해서 짜장면을 먹자고 했어요. 엄마는 자기는 밖에서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다고 시켜도 소화가 안 돼서 체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제 것만 시키라고 하셨죠. 하는 수 없이 한 그릇 시켜서 맛있게 먹고 나면 엄마는 제 입을 아기처럼 닦아주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렇게 항상 시켜 먹는 짜장면은 언제나 한 그릇뿐이었고 하도 손사래를 치며 짜장면을 질색하니 그때는 정말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저는 엄마가 원하던 대로 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성인이니 엄마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다녔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곧장 학교에 등교하기도 했었죠. 수입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빨리 돈 벌어서 엄마와 사는 집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었거든요. 엄마도 남들처럼 햇빛 잘 드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바쁘게 살면서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조금 뜸해졌고 그동안 엄마도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 일이 일찍 끝난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평소와 달리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전에 보지 못했던 화장도 하고 옷도 나름 신경 써서 입은 게 티가 났어요.
엄마, 연애해. 제가 바로 물어보자 엄마가 당황해하면서 호둥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소녀처럼 귀엽던데요. 딱 봐도 데이트하고 온 모양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갔어도 엄마 역시 여자더라고요. 엄마도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연애 좀 하라고 등 떠민 게 저였거든요. 어떤 남자야? 딸한테 다 털어놔봐. 제 말에 엄마는 수줍어하면서 연애사를 털어놓았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맛있는 것도 마음껏 좀 사 먹으라고 용돈을 조금 쥐어줬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바빠져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혼자 집에서 밥 차려 먹기도 귀찮아서 제가 시험분을 시켜 먹었던 중국집에서 혼자 짜장면을 사 먹어 보았대요. 사실 자기도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저만 먹이고 엄마는 참았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끔 혼자 중국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는데 주방에서 셰프가 간짜장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날 짜장면만 드시던데 이런 것도 있으니 먹어보시죠 했대요. 엄마는 간짜장을 그때 처음 먹어봤고 너무 맛있어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대요. 다음에 가서는 짬뽕을 먹어보고 다음에는 울면을 먹어보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메뉴에 눈을 떴다네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에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엄마의 반응을 그 셰프님이 좋게 보셨나 봐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폭력적이었던 아빠에 대한 기억도 있고 해서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또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생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데이트하는 현장을 몰래 나가서 지켜보기로 했죠. 덩치도 크고 조금 무섭게 생긴 아저씨였는데 엄마를 좋아하고 아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직업도 확실하고 적어도 아빠처럼 엄마를 불행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았죠. 무엇보다 엄마가 행복해하는 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엄마는 항상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늘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병원비를 아낀다고 병원을 잘 가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제만 먹곤 했었거든요. 제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여느 때처럼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하고 저녁에 엄마와 만나서 물어보니 별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사실은 엄마가 의사에게 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 날이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왔고 처음에는 정말 좌절하고 하늘을 원망했대요. 이제야 사는 게 즐거워졌는데 왜 하늘은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하늘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다가 모든 울분을 쏟아내고 가장 먼저 남겨질 제가 생각이 났대요. 엄마는 남은 생을 제가 슬퍼하면서 병간호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지금과 똑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그래서 제게 숨겼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돌이킬 수 없어진을 알게 되었고 엄마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후회했어요. 엄마는 제게 시한부라는 사실을 숨겼지만 아저씨에게는 숨기지 못해서 다 말했대요. 아저씨는 처음엔 많이 슬퍼하셨고 다음날 바로 엄마에게 반지를 내밀며 청혼을 했다고 해요. 남은 시간 매일 매 순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좋은 분이죠. 엄마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아저씨가 받아줄 때까지 끊임없이 청혼하자 결국 받아주기로 했대요. 엄마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그 아저씨를 소개받았어요. 아저씨는 긴장한 듯 저를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순진한 사람인 것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우륜장을 놓았어요. 아저씨는 엄마의 앞 얘기는 하지 않고 엄마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짜장면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제게 약속하셨어요. 그거면 됐다고. 저는 시어머니처럼 아저씨를 허락했어요. 엄마의 결혼식에 저는 제가 엄마의 엄마인 것처럼 드레스를 피팅해주고 같이 부케 고르고 한복도 맞췄어요. 엄마는 수줍은 신부가 되어 처음으로 결혼식장에 섰죠.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아저씨도 엄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마도 엄마가 시한부였기에 슬퍼하신 거겠지만 저는 아저씨가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해서 울컥하신 줄 알았죠.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서 엄마와 아저씨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자취하겠다고 했고 엄마와 아저씨는 제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제가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저씨가 자주 오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의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엄마를 더 자주 보러 갔을 텐데. 아저씨는 엄마와 결혼하고 중국집을 새로 오픈했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맛이 좋으면서도 가격도 착한 중국집이었죠. 엄마는 더 이상 청소나 설거지 일을 하지 않고 아저씨 가게에서 카운터에만 앉아서 동기사만 하면 되었어요. 아저씨는 원래도 중식계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고 아저씨 가게는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엄마는 항상 빨간색 앞치마를 하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하고 흥얼거리면서 아저씨를 놓아 가게 테이블을 반질반질하게 닦았고 밝게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죠. 덕분에 엄마는 생전 처음으로 좋은 집에서 늘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살 수 있었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도 엄마가 중년 이후에 운이 좋은가 보다. 할머니 돼서는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엄마와 아저씨는 우리 딸이 아저씨네 짜장면을 좋아해서 이렇게 인연이 이어진 거지. 우리 딸 덕분이야. 하면서 웃었어요. 한 번은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엄마를 찾아왔어요. 진짜 지독한 사람이죠. 아빠는 중국집에 찾아와서 카운터에 있는 엄마를 보며 오랜만이다 하고 웃었대요. 야, 너 팔자 좋아졌다. 식무 살해하던 거 데리고 살아줬더니 그새 다른 남자 만났냐? 엄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옛날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아저씨가 얘기를 듣고 나왔대요. 손에는 중식도를 들고요. 그 중국집 셰프들이 쓰는 크고 네모난 칼 있죠? 그걸 들고 험악한 인상을 하고서 나오니 아빠가 정말 찍소리 못하고 나가버렸다고 해요. 저는 엄마에게 얘기를 전해 듣고 CCTV를 돌려서 봤는데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아저씨가 나타나자마자 주랭랑을 치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속이 후련했고요. 아저씨는 그놈 다시 나타나면 내가 아주 요절을 내줄 테니 걱정 마라 하면서 저와 엄마를 안심시켰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후 다시 우리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저를 찾아왔죠.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는데 밖에서 저를 계속 기다린 모양이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보더니 못 알아보겠네 우리 딸 했어요. 누가 우리 딸이라는 건지 말만 들어도 토악질이 났죠. 저는 그날 못 참고 왜 또 나타나서 우리 괴롭혀? 하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빠는 알았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갈게. 너네 잘 산다며? 나 돈 좀 빌려줘. 내가 빚이 좀 많아서 그래. 아빠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누가 당신 아빠야? 아빠 노릇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하고 따졌지만 아빠는 그럼 네가 내 속 물려받고 살고 있는데 내 딸 아니야 하더군요. 그러면서 돈 빌려주면 다시는 네 엄마 안 괴롭힐게 하는데 잠시 갈등이 되었어요. 그냥 돈 몇 푼 지어주고 떼어낼까 하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맨발로 허둥지둥 뛰어왔어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제가 악을 쓰는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니 아빠가 보여서 당장 뛰쳐나온 거였어요. 엄마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어요. 나만 괴롭히면 됐지. 왜 내 딸까지 찾아와서 괴롭혀. 이 벌어가지 같은 놈아. 내 딸 앞에 또다시 나타나면 그땐 진짜로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엄마가 마구 날뛰면서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아빠에게 던졌고 그 서술에 아빠도 물러나더라고요. 엄마는 자기가 죽고 나서도 아빠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성을 잃었대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빠가 가게를 찾아왔을 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 억울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울분을 다 쏟아내고 싶기도 했다고 하네요.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고 날뛰다가 헛구역질하기 시작했는데 입에서 울컥 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엄마는 괜찮다고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는 말기 암이라는 사실과 그걸 알고서도 아저씨가 청혼했던 일 등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미련하게 암 치료도 안 받고 있었던 엄마가 미워서 엄마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왜 그랬어? 왜? 돈이 수십억 수천억에 들더라도 치료받고 하루라도 더 내 곁에 남아 있어야지. 왜 그걸 혼자 정해? 나 혼자 남게 되면 나는 어쩌라고.
당장 치료받으러 가. 암 치료받고 하루라도 더 살아. 제가 이성을 잃고 날뛰자 아저씨가 저를 말렸어요. 엄마도 미안하다면서 울었고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죽는 날까지 이대로 쭉 이 행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엄마는 남은 시간 행복하고 싶었는데 저 때문에 엄마가 울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엄마와 아저씨 집에 살면서 엄마와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엄마는 혹시 모르니 알려준다면서 중국집 돌아가는 상황과 정산하는 법 같은 것들을 알려줬죠. 아저씨는 요리만 잘하지 이런 건 잘할 줄 모른다면서요. 저는 엄마가 계속하면 되지 하면서도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엄마는 그날 이후 토혈하는 날이 많아졌고 음식은 거의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짜장면도 먹으면 토해버리더라고요. 아저씨는 엄마가 먹을 수 있게 건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재료들로 맵게 정성스레 죽을 만들어 주었고 엄마는 조금이나마 먹고 기운을 차리곤 했죠. 주말에는 엄마가 가보지 못한 곳들을 여기저기 다녔어요.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산이고 바다고 열심히 다녔어요. 아저씨는 엄마를 위해서 캠핑카까지 뽑았죠. 엄마가 가보고 싶다고 하는 엄마의 고향도 가보았어요. 엄마의 부모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잘 살았던 아빠네 집도 흔적 없이 이미 오래전 폐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는 20살에 하던 그때 그 집 식구들이 짜장면을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고 제일 맛있는 음식일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엄마,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나중에 이탈리아에 가서 피자랑 파스타도 먹어보고 프랑스 가서 빵도 실컷 먹어보자 하고 약속했어요. 엄마도 희미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죠. 몇 달 후 엄마는 집에서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병원에서는 죽어도 눈 감기 싫다고 고집을 피워서 강한 진통제만 처방받아서 왔죠. 피를 너무 많이 토해서 계속 대야에 받아서 버려야 했어요. 저는 엄마가 가는 날까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여행 다니고 행복했던 때를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면서 곁에 있어줬어요. 엄마가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떠날 수 있게 엄마의 기구하고 힘들었던 인생의 대부분을 버리고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장례식 내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로 울고만 있던 저 대신 아저씨가 모든 절차를 다 해주셨어요. 3일 내내 비가 계속 쏟아지더군요.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저씨도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 속으로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낙골당에 엄마를 모시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난 후 혼자 낙골당 앞에서 한참 동안 울고 계셨거든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아저씨가 저를 위로하고 곁에 있어줬는데 그때는 제가 아저씨 곁을 지켜주었죠. 엄마가 흥얼거리던 노래가 저절로 생각나더라고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저는 그동안 엄마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기도 했고 엄마도 마지막까지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금방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계속 울면서 중국집에도 안 나가고 술을 마시면서 엄마와 찍은 사진과 영상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심수봉 노래를 들으면서요. 사실 이제 아저씨와 저는 그냥 남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충분히 슬퍼하시라고 내버려뒀다가 가게도 버려두고 너무 오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기에 제가 집까지 쳐들어갔어요. 집은 온통 술병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술 마시고 엄마를 그렇게 때려서 엄마는 술 마시는 남자 싫어해요. 아저씨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면서 술병을 다 버려버렸죠. 아저씨는 엄마의 사진을 끌어안고 정말 아이처럼 꺼이꺼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저씨를 끌고 가게로 갔어요. 상중이라는 종이를 붙인 가게 앞은 몇 주 관리 안 했다고 엉망이 되어 있었죠. 저는 엄마가 그랬듯이 엄마가 하던 빨간 앞치마를 하고 가게 앞을 쓸고 닦고 가게 안도 다시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닦았어요. 그럼 저를 보면서 아저씨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오픈 준비를 하고 엄마가 늘 서 계시던 카운터에 제가 서서 손님을 받았어요. 손님들이 그동안 걱정했다고 하면서
하나둘 오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준 대로 계산을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정산을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앉혀놓고 저는 앞으로 아저씨가 정신 차릴 때까지 엄마 대신 여기를 지키겠다고 했죠. 아저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이제 졸업하면 좋은 곳에 취업도 할 수 있을 텐데 자기 때문에 여기 놀러 앉지 말라고 말리셨죠. 하지만 저는 엄마가 소중히 여겼던 이 가게를, 엄마가 좋아했던 아저씨의 짜장면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가 괜찮아질 때까지 엄마 대신 있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의 소중한 중국집은 어렵게 다시 오픈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아예 중국집에 취직해서 계속 일을 했어요. 월급도 넉넉하게 받았죠. 아저씨는 점점 엄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전처럼 열심히 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제가 심심해서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고 SNS에 홍보를 하니까 손님이 더 많이 늘었어요. 가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번호표까지 준비를 해야 했어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는데 이게 오히려 줄 서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사람들이 더 몰리더라고요. 아저씨 혼자 주문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붙여서 아저씨는 주방 보조를 한 명 더 뽑았어요. 아저씨는 저나 엄마에게 했던 것과 달리 주방에서는 엄하고 무섭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못 버티고 도망가고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아저씨가 무섭게 혼을 내고 다그쳐도 도망가지 않고 잘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버티니까 아저씨와 저도 식구로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아저씨가 몸이 안 좋아서 주방 보조에게 주방을 맡기고 일찍 들어갔어요. 저와 주방 보조 둘이나마 가게를 무사히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주방 보조가 자기가 지금껏 배워서 만든 음식들 좀 시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리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특해서 시식을 해주었는데 테이블에 한 가득한 중국 요리들을 보니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주방 보조는 시식하다 말고 우는 저를 보고 당황해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술도 한잔하게 되었고 주방 보조와 저는 꽤 늦은 시간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주방 보조는 신기하게도 저와 비슷한 과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역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폭력적이었대요.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돌아가셨고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할머니와 둘이 살면서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못했는데 짜장면이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는 특별한 메뉴였다고 해요. 중식당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짜장면이 실컷 먹고 싶어서 이 직업을 택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술이 들어가서인지 우리는 서로에게 굉장히 공감하면서 서로를 이해했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가난에 대한 고통, 그럼에도 강하게 살려는 의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친해졌고 이성적인 호감도 높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애정 표현을 했고 아저씨가 저희 관계를 눈치채버리셨어요. 그에게 얘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혹시나 엉겅샘신 넌 보지 마라 하면서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렇게 계절이 지나고 해가 지났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곧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둘 다 온전한 가족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던 가정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고 싶었죠. 남자친구의 친지는 이미 다들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었고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저씨밖에 없었는데 아저씨는 남자친구의 근성을 높이 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저씨는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누구보다 성대하게 해주고 싶었대요. 양가 부모님이 없으니 하객이 많지 않을 게 뻔했고 그걸로 저희가 기죽을까봐 더 멋진 결혼식을 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어느 호텔의 야외 예식장을 예약했고 드레스도 꽃도 다 비싼 걸로 준비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야외 예식장에서 아저씨가 직접 준비하신 중식으로 음식도 모두 직접 세팅했죠. 그렇게 공을 들여 준비한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남자친구와 제가 동시에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부에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음식이 젖을까봐 급히 파라솔을 펼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와 아저씨는 그 와중에 서로를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생전에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노래가 떠오르면서 아, 엄마가 우리 결혼식 보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 관계자가
잠시 결혼식을 멈췄다가 할까요? 했지만 저와 신랑 그리고 아저씨는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비싼 드레스도 반나절 동안 세팅한 화장과 머리도 비싼 꽃도 모두 비에 쫄딱 젖어버렸지만 엄마가 함께한다는 생각 속에서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남편은 할머니의 유품인 할머니의 결혼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면서 아저씨가 했던 말처럼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짜장면을 실컷 먹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결혼 후 아저씨는 가게 운영이 아무래도 골치 아프다며 가게를 저에게 물려주겠다고 본인은 유명한 호텔 중식당에 취직하셨다고 통보하셨어요. 집도 자기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니까 저와 남편이 굳이 힘들게 집 구하지 말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죠. 저희를 배려해서 본인이 가진 걸 다 내놓으신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저씨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 바로 짐 싸서 나가버리고 가게에도 안 나와버리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에게 아버지보다도 더 아버지 같으신 분이죠. 저희는 아저씨가 주신 중식당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물가도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아저씨가 처음 오픈했을 때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는 처음 가격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신 부지런히 많이 팔아서 박리담회로 이윤을 남길 수 있었죠. 바쁘고 행복한 저희에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와 남편은 둘 다 건강하고 젊어서 때 되면 생기겠지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40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늦기 전에 노력이라도 해보자 하고 난임 치료를 해보기로 했어요. 수영관 아기 시술을 몇 번이나 시도해봤고 요산도 몇 차례나 겪어봤지만 아기는 끝내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랜 시술과 유산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무너져버린 상태라 아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포기하게 되었어요. 좀 더 일찍 노력해볼 걸 하면서 후회도 많이 했죠. 저와 남편은 아시다시피 단란한 가정을 누구보다 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매 이렇게 지나가는 아기들만 보면 눈물이 나던지 아기를 보면 늘 눈을 떼지 못했어요. 남들은 쉽게 가지는 아기인데 그 개차반이던 아빠도 저를 낳고 키웠었는데 왜 나는 못 가지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신이 있다면 참 얄궂고 못됐다. 날 정말 싫어하시나 보다 하고 하늘을 쏘아보기도 했죠. 그렇게 시름에 젖어서 살아가던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저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심수봉 노래를 혼자 흥얼거리고 있었죠. 비가 와서인지 다른 때에 비해 손님도 얼마 없었고 남편도 일찍 가게 문을 닫기로 했어요. 가게 문을 잠그려던 그때 저는 여자아이와 그보다 조금 작은 남자아이 둘이서 가게 앞을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비를 모두 맞고 있었죠. 저는 놀라서 왜 비를 맞고 있어? 이리 와. 하고 아이들을 불렀지만 아이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끌고 가게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은 남매같이 보였는데 비 오는 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내복 같은 얇은 옷만 딸랑 입고 있더라고요. 신발도 굉장히 해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요. 저는 급히 히터를 켜고 제 겨울 외투와 남편 외투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덮어주었어요. 아이들은 어찌나 말랐는지 어른 외투를 덮으니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죠. 저는 왜 거기 비를 맞고 있었어? 둘이 남매야? 부모님은 어디 가셨니? 하고 물었지만 아이들은 입을 꼭 닫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주방을 정리하다 말고 나와서 아이들을 보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한마디 했어요. 짜장면 먹을래? 그 말에 아이 중 남자아이가 네요 하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두 말 않고 바로 짜장면을 만들러 주방에 들어갔는데 여자아이가 급히 말했어요. 한 그릇만 주세요. 하고요. 저는 왜? 너는 안 먹어? 하니까 여자아이가 망설이다가 저는 저녁 먹어서 배가 불러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는 손에 꼭 쥐고 있던 고깃고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펼쳐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딱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었죠. 그 말에 저와 남편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의 할머니가 했던 말을 저 어린 아이가 하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은 그럼 딱 한 그릇만 줄게. 하더니 센스 있게 누가 봐도 2인분 양을 한 그릇에 가득 담아서 가져왔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두 그릇으로 나눠줄게. 하고 누나와 동생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작전을 아는지 모르는지 짜장면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코를 박고 먹더라고요. 며칠 굶은 애들처럼요. 그나마도 누나는 남동생을 주느라 거의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먹고 나서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비도 오니 아이들에게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누나는 계속 사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누나에게 우산을 주면서 이건 빌려주는 거니까 다음에 꼭 가져와 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사실 안 가져와도 상관없었지만 다시 꼭 오기를 바랐거든요. 누나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동생과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우산이 아이들을 씌워주기에 충분히 큰데도 누나는 남동생이 젖을까봐 우산을 남동생 쪽으로 기울이고 갔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저에게 저런 예쁜 아이들이 있다면 짜장면뿐만 아니라 탕수육이든 뭐든 사주고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돌아다니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죠. 남편도 내내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지 그 다음날 계속 그 애들 왔소? 하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보이지 않다가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전날처럼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옷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차림이었고요. 제가 반가워서 얼른 아이들을 불렀더니 누나가 우산을 돌려주면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의젓하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저녁 먹었니? 하고 묻자 우물쭈물하는 것이 안 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양하는 누나와 남동생을 억지로 끌고 와서 먹고 싶은 걸 시키라고 했죠. 누나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남동생은 짜장면 하고 대답하다가 누나 눈치를 보았어요. 저는 짜장면은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다른 거 먹어 하면서 볶음밥을 시켜주었어요. 누나는 난처한 얼굴로 저희 돈이 없는데요 했고 저는 이모랑 저기 주방 아저씨도 어릴 때 돈 없어서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거든. 너네 보니까 그때 생각나서 그래.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짜장면 말고 볶음밥 먹고 싶은 거나 탕수육 먹고 싶어도 언제든지 오고 다 해줄 테니까. 알았지? 했어요. 누나는 그제야 조금은 경계를 풀고 꾸벅 인사를 하고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짐짓시식하게 이모는 마른 애들 보면 통통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너네 살찔 때까지 매주 와. 이모가 계속 기다릴 거야. 했고 애들은 그제야 조금 웃더라고요. 아이들은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저희 가게로 왔어요. 누나는 그래도 짜장면 한 그릇 값은 내겠다면서 굳이 돈을 자꾸 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받고 용돈이라면서 돈을 더 주기도 했죠. 누나는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남동생도 살뜰히 생기는 아이였어요. 그 나이 때는 자기도 어리광 부리게 바쁠 나이일 텐데 일찍 철든 아이가 짠하게 그지없더군요. 아이들과 조금 친해지고 저는 아이들 사정을 조금 들을 수 있었어요. 예상했듯이 아이들은 저와 남편처럼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서 엄마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애초에 엄마란 사람은 애들을 키울 생각보다는 양육비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돌보는 사람 없이 둘이서만 살고 있었고 엄마는 어디서 뭘 하는지 사나흘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하는 것 같더군요. 가끔 집에 와도 술이 취해서 잠만 자다가 간다고 했죠. 그동안 아이들끼리 학교 가고 집에 와서 있다가 엄마가 놓고 간 푼돈으로 자기들끼리 장봐서 저녁을 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라면이나 밥에 김 싸먹는 정도지만요. 그런데 남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짜장면을 맛을 보고서 짜장면을 또 먹고 싶다고 누나를 졸랐나 봐요. 누나는 그래도 동생 먹이고픈 마음에 자기는 굶고 동생만 먹이겠다고 집을 나선 거였고요. 들어보니 누나 나이도 이제 겨우 10살이던데 어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아이가 안쓰럽고 내내 마음이 쓰였죠. 남편과 아저씨에게 아이 엄마를 찾아서 정신 차리라고 해볼까?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할까? 결벽 고민을 다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움직이자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했으니까요. 아저씨도 그게 좋겠다고 하셨죠. 한겨울에도 저렇게 다니는 애들이 안타까워서 저는 당장 얘들 엄마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꾹꾹 눌렀어요. 그리고 애들 옷도 사다 주고 반찬도 넣어주고 있어요.
엄마란 사람이 물어보면 학교에서 줬다고 하라면서요. 아이들은 그래도 점점 저희가 편해졌는지 웃음을 되찾아갔고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는 통 크게 반 애들을 다 데리고 와라 해서 누나 친구들과 남동생 친구들까지 다 사주고 남매들끼를 살려주기도 했죠. 한 번은 남매가 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자녀분이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 단골 손님은 아침 예능 프로를 만드는 PD님이셨는데 저희 가게를 방송으로 찍어간 적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PD님은 이 이야기를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한 일이 잘한 일이거나 가게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아이 아빠나 혹은 누구에게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방송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침 예능 프로에는 두 남매에게 1년 동안 무료로 짜장면을 준 사연. 왜? 나는 소제목으로 짤막하게 저희 이야기가 나갔어요. 저 남편은 얼굴을 공개하고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주게 된 저희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말했죠. 남편에게 중식을 가르쳐준 사부는 현재 유명 호텔 중식 셰프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온정을 베푼 따뜻한 이야기 정도로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피디님에게 혹시 방송국으로 아이들 관련해서 연락이 오면 꼭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피디님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별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았죠. 아이들은 하루하루 성장했고 저의 고민은 깊어져 갈 무렵이었어요. 점심에 한바탕 바쁜 시간을 보내고 브레이크 타임에 한숨 돌리고 있을 때였어요. 가게 앞에 첫 봐도 고급스러운 세단이 서더군요. 뭐지? 가게 앞은 주차 금지인데? 하고 나가보니 차에서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내리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보고 있는데 운전하던 사람이 뒷자리로 가서 차문을 열고 안에 타고 있던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내리는 것을 돕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지 걸음도 성치 않으셨고 차에서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정도였어요.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은 할아버지를 들렀었어요. 아무리 봐도 경호원들 같았죠.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는 사람이라니 저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지? 하고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저희 가게로 향했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서시는 거예요. 저는 저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5시에 오픈하는데요. 하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빤히 보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손을 뻗어 제 손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결혼 반지를 낀 제 손을요.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저를 가볍게 안아주셨죠. 저는 당황스러워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더군요. 저 아세요? 하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고 무작정 가게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던 운전기사님에게 누구신지 하고 여쭤봤어요. 운전기사님은 땡땡그룹 회장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 그룹은 여러 계열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그룹인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놀라서 멍하니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 주방을 정리하고 저와 먹을 점심을 만들어 나오던 남편도 어리둥절해서 가게로 들어온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을 빤히 보았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남편에게 가더니 남편을 와락 끌어안으시더군요. 남편이 놀라서 그릇들을 내려놓고 회장님을 보는데 회장님이 울먹거리는 목신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잦았구나. 회장님은 한동안 남편의 손을 잡고 떠날 줄을 모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처연해서 저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운전기사님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죠. 회장님은 오래전 6.25 전쟁 때 첫 번째 부인과 원치 않게 이별했다고 해요. 정확한 정황 얘기는 모르겠지만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렸을 때 임신 중인 첫 번째 부인을 잃어버렸고 그 후 이상가족 찾기 같은 곳에도 나가봤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업에 몰두해서 회사를 그룹 반열에 올려놓았고 그동안 두 번째 부인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꾸렸대요. 하지만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첫 번째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평생 남아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회장님이 단골인 호텔 중식당에서 저희 아저씨를 만났대요. 아저씨가 일하는 호텔 중식당 단골들은 대부분 기업 회장, 부회장, 사장 그런 사람들인데 단골들이랑 스스럼 없이 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자기 제자와 딸이 TV에 나왔다고 회장님에게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저희가 나온 영상을 보여드렸대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남편이
할머니와 둘이 살 때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서 이 길을 택했다. 고 하면서 할머니 사진을 잠깐 비췄는데 그 사진을 보고 회장님이 첫 번째 부인님을 한눈에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사진에서 할머니가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게 회장님과 첫 번째 부인의 결혼 반지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 저를 보셨을 때 제 손을 들여다보신 거였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할머니의 유품인 반지를 제게 결혼 반지로 줬으니까요. 회장님은 한동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셨어요. 남편의 할머니 이야기는 저도 예전에 얼핏 들었었는데 혼자 남편의 아버지를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자인 남편을 키우면서 평생 짜장면 한 그릇을 마음 편히 못 드셨다고요. 회장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다 울다 하시더군요. 그래, 그 사람 성격이 그렇지.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면서요. 회장님은 더 이야기하고 싶으셨지만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또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시자 마지못해 일어나셨어요. 다음에 또 보자꾸나.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고. 하시면서 저에게도 손주 며느리야 고맙다 하고 떠나셨죠. 회장님이 가신 후 곧 밀어 닥치는 손님들을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우리는 꿈을 꿨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회장님의 손자가 내 남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물색 없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가게를 마무리하고 저와 남편은 여전히 멍한 상태로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어차피 옛날 일이고 뭐가 바뀌는 일은 없을 거야. 나도 그러고 싶지 않고 하면서 괜히 싱숭생숭한 자기 마음도 다잡더군요. 저도 당연히 여보는 여보일 뿐이야 하면서 괜한 생각은 떨치려고 했죠. 그때 남매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씩씩하게 들어왔어요. 남편은 팔을 걷어붙이면서 너네 덕분에 잃어버린 할아버지를 찾았으니 오늘은 배 터질 각오해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하게 저를 바라봤고 저도 너네는 행운의 아이들이야 하면서 웃어주었어요. 우리는 그날 배가 찢어지게 많이 먹고 즐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얼마 후에 남매의 아빠가 직접 저희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희 방송이 SNS에 짧은 영상으로 돌아다녔고 그걸 남매의 아빠가 본 모양이었어요. 저희는 저희가 아는 대로 솔직하게 그간의 일들을 얘기해 주었고 그 후 아이들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서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사실 만약에 남매의 아빠가 나타나지 않거나 남매의 엄마와 아빠가 만약 아이들 키우기를 거부한다면 저와 남편이 친권을 가져와서 입양을 하자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친권 포기 같은 것을 알아보기까지 하던 와중이었죠. 하지만 남매의 아빠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저나 남편보다는 친아빠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했어요. 남매는 아빠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는 남매에게 맛있는 걸 잔뜩 해주고 포장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언제든 찾아오라고 평생 짜장면은 무료라고 약속했죠. 남매는 환하게 웃으면서 떠났어요. 포동포동해진 아이들 얼굴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이 만든 기적 같은 일이었죠. 요새도 저희 가게는 항상 바쁘고 아저씨도 자신의 일터에서 바쁘게 사세요. 남매 중 누나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된다면서 혼자서도 곧잘 저희 가게에 놀러와요. 다행히 아빠와의 생활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회장님은 가끔 저희 가게로 찾아오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가시곤 하시죠. 한번 남편이 요리를 해서 대접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저씨보다는 못하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가 얼마나 으스대시던지 남편이 분해하는 게 정말 웃겼죠.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래도 남편이 그 그룹 손자인데 만약 정말 우리가 잘못되거나 하면 모른 체 하시지는 않겠지? 하는 약간의 기대의 심리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고 살고 있죠. 저는 지금 저를 아빠처럼 아껴주는 아저씨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과 엄마가 소중히 여겼던 중국집이 있어 마음만큼은 회장님보다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남편과 아저씨가 했던 말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짜장면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엔 가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요. 요즘 젊은이들도 삶이 힘들겠지만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정말로 그날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겨우 감사하며 지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누구나 힘들게 살았고 다들 날카로웠던 그 시기에 우리 집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태어났고 우리 집은 저를 비롯하여 총 6남매였어요. 큰오빠가 있었고 그 밑으로 언니들 셋, 그리고 저 다음으로 남동생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나라가 해방이 되었기에 어른들은 무척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남동생까지 태어나 얼마나 예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창 아들이 귀하던 때 저와 11살 차이인 큰오빠 밑으로 전부 딸만 낳게 되었고 한참 시간이 지나 막내둥이 남동생을 통해서 겨우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나라가 뒤숭숭하던 시기여서 엄마와 아버지는 늘 힘겹게 먹거리를 구해와서 살아가셨고 아무리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당장 이렇다 쉽게 살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6남매를 낳고 나니 엄마 몸도 성하지 않아서 늘 아프다는 소리를 달고 사셨고 큰오빠와 언니가 늘 산에서 나무를 뜯어오고 동냥을 해서 겨우 먹거리를 만들어 먹곤 했어요. 당시 우리 집의 자랑이었던 큰오빠는 키도 큰 편이었고 다들 훤칠하고 미남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옆 동네에서도 사윗감이라고 눈여겨보는 아줌마들이 많았고 엄마에게도 오빠는 아주 큰 자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늘 엄마에게 오빠를 칭찬했었어요. 우리 영훈이 같은 미남이 어디 있어.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럼요. 우리 영훈이가 최고예요. 우리 집 기둥이자 장남이죠. 오빠는 한눈에 봐도 엄마를 쏙 빼닮은 얼굴에 눈도 부리부리 있고 남자답게 다부지게 생겼다면서 여학생들도 많이 고백을 해왔었어요. 저도 나름 투박한 외모와 달리 미남인 오빠가 꽤 자랑스러웠는데요. 엄마와 아버지는 당시 19살이었던 오빠를 당연히 곧 장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누구한테 보내게 될지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해방을 겪은 직후란 상당히 뒤숭숭했나 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적응을 하기에 5년이란 시간은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먼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한동안 얼굴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연락도 잘 안 닿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마냥 아들의 혼사를 미룰 수 없어 곤란했다고 합니다. 결국 급히 주변에서 소개를 받고 사주만 대강 교환한 후에 혼사를 결정하셨어요. 그때는 누구나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고 연애를 해서 직접 누군가를 골라서 간다는 건 흔치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살던 동네 쪽은 그랬기에 오빠는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던 것 같아요. 큰오빠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누나, 엄마도 바쁘고 다들 바빠. 형은 기분이 이상하다. 큰오빠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날짜를 잡아두고 다들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이제 막 8살이었던 저와 남동생은 집에 이런 분위기를 신기하게 보고 있었어요. 위에 언니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잘 놀아주지도 않았고 매번 우리 남매들끼리만 놀았었는데요. 남동생과 노는 게 그리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도 흙 만지는 것도 모두 남동생과 함께하면 뭐든 재밌었습니다. 제가 가끔 영식아, 너는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니? 일이 물으면 누나 라고 답해주던 사랑스런 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일상 전체를 무참히 짓밟아 쓸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6.25가 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엄청난 풍경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지만 익숙한 동네 사람들이 금방 사라지고 제각기 피난에 동참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아버지도 없이 우리 6남매들을 다 챙기느라 거의 포기하다시피 힘들게 우리 끌고 다니셨고 그 와중에 아이들 한둘을 잃어버리거나 힘없는 노인들이 피난길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힘겹게 정착해서 겨우 우리 곁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고 안 그래도 몸이 약했던 남동생은 갈수록 버티지 못하고 토해내며 처지더군요. 엄마, 영식이가 자꾸 토해. 영식이가? 잠깐만 보자.
이영식아 괜찮니? 엄마, 나 몸이 아파. 너무 아파. 아이고, 이를 어쩌지? 몸이 불덩이네. 큰일이야.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등에 업고 다녔었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동생의 기력이 빠지는 것을 느끼니 너무 슬프고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체감하게 되었어요. 이윽고 저는 이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비롯하여 언니들과 오빠는 모두 힘이 없어 울 수조차 없었고 조용히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히 언제 숨을 거둔지도 모르게 제 동생 영식의 숨이 끊어진 것이었어요. 길어진 피난길에 다들 삐쩍 말라가고 멀쩡한 어른도 굶어 죽는 노릇을 보고 있자니 이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가족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참담했을 것입니다. 엄마는 죽은 동생을 안고 울지도 못했고 저는 며칠을 동생을 내 등에 업고 다녔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동생을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어 포대기에 매어 안고 함께 다녔어요. 영순아, 영식이 이제 내려줘야지. 보내줘야 한다. 응? 그래야 영식이도 편히 갈 수 있어. 싫어요. 아직 안 돼요. 이대로 우리 영식이 못 보내요. 얼른 이리 내라. 응? 나중에 어른들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모르는 곳에 동생을 묻어야 했어요. 하지만 동생을 묻으며 속삭였죠. 영식아,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우리 꼭 다시 누나 동생으로 만나야 해. 누나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 후 저희 가족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길고도 지독했던 피난길에 동생을 그렇게 보낸 후 시간이 지나 다시 원래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당시 큰오빠는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같이 피하고 있던 동네 어른들과 함께 떼를 지어서 찾으러 갔고 곧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동네였지만 겨우겨우 쓸만한 곳을 얻어서 엄마와 언니들,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오빠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막내 남동생을 잃은 엄마는 여전히 어린 아가 있었고 그러던 차에 언니들과 저는 얼른 오빠라도 돌아와서 정한 혼사라도 치르고 조금이라도 모든 게 가닥이 원래대로 잡히길 바랬어요. 그러던 차 갑자기 누군가가 집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눈을 뜨이게 할 만큼 무척이나 좋은 소식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소식이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언니의 목소리가 분명 맞는데 아버지를 외치는 소리에 놀래서 저도 뛰어나갔어요. 온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지쳐 보이는 아버지가 서 있더군요. 지친 우리에게 힘이 되었던 좋은 소식은 아버지의 등장이었어요. 당신, 아이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몸은 괜찮아요? 아픈 데는 없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있었어? 다친 데는 없어? 네, 우린 괜찮아요, 여보. 엄마는 그대로 뛰쳐나와서 아버지를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가족끼리 눈물의 상봉을 했죠. 하지만 한참 우리를 보고 있던 아버지는 전혀 웃지도 않고 엄마와 우리들의 얼굴만 자꾸 살필 뿐이었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마음이 조금 놓이셨는지 큰오빠의 안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훈이 얘기 못 들었어? 당신이 아는 거 아니었어요? 영훈이는 왜 안 오는 거래요? 영훈이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푹 숙인 채 온 얼굴을 찌그러뜨리시더군요. 어린 제가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는 대강만 들었지만 나중에 좀 더 자라서 들은 오빠의 이야기는 매우 참혹했어요.
동네 아저씨들과 함께 어울려서 외지로 나갔던 오빠는 그 또래 청년들과 나이가 있던 아저씨들과 함께 사로잡혔다고 해요. 전쟁 후라 서로를 의심하고 모든 게 무섭게 돌아가던 때였고 여차에서 잘못 끼게 된다면 목숨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으나 오빠는 그만 그 행렬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란히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와 아버지가 시신을 찾으러 갔으나 이미 근처 분위기는 흉흉해서 들어갈 수 없었고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오빠가 그 안에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와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우리는 엄마를 진정시키느라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영훈아,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니 아들아. 엄마 진정해봐 엄마.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엄마는 매일같이 울어대셨고 아버지도 괴로웠는지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하셨어요. 아닌 초상에 우리 집에는 음습하고 슬픈 아주 무거운 분위기만이 가득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큰오빠는 엄마에게 있어서 큰 자랑이었어요. 시집살이 호되게 했던 엄마에게 첫 아들이었고 그 이후로 딸들을 줄줄이 낳는 동안에도 여전히 빛나는 별처럼 큰오빠가 옆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겪게 되었으니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대로 알아 놓아버렸고 금세 소문이 났어요. 당연히 우리 오빠와 정혼을 했던 집에서도 그의 사실을 알고 올케 언니가 될 예정이었던 순애 언니도 찾아왔어요. 영훈 씨, 정말 죽은 게 맞나요? 듣고 왔어요. 네, 맞아요. 저희 오빠 죽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순애 언니는 그만 무릎이 꺾였어요. 사실 이때에는 이미 정혼을 한 상태에서 서방이 될 사람이 전쟁 중에 죽거나 어디 끌려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다시 파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서방 없이 들어가서 살 것인가로 많이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계속 며느리로 들어와서 살라고 고집하는 시댁들도 있었고 저도 우리 엄마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어요. 며칠을 싸매고 누워 말도 못하고 물만 겨우 축이던 엄마는 순애 언니가 찾아온 것을 알고 그대로 나가서 물에 얼굴을 씻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언니를 앉혀놓고 말을 하는데 참 구슬픈 광경이었어요. 너는 네 인생 살거라. 영훈이는 우리 가슴에 묻을게. 그게 좋을 것 같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는 저 말을 하고 있는 엄마가 또 발작이라도 일으켜서 쓰러지는 게 아닐까 겁이 났어요. 저 역시 큰오빠를 잃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아서 매일 숨지게 울었는데 엄마의 저 말을 들으니 목에서 말 울음소리가 날 정도로 슬픔이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순애 언니의 반응은 전혀 달라서 숨어서 듣고 있던 나와 언니들은 모두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이 집 며느리로 살래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뭐? 눈이 너무나 확 뜨여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싶었어요. 엄마도 당황해서 몇 번이나 달래가면서 말을 했어요. 목소리 힘도 없이 설득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너는 네 인생 살아야 한다. 서방도 없이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너한테 그런 고생 안겨주고 싶지 않구나. 그냥 다른 남자를 찾거라. 아니에요. 전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얘가 정말? 네, 정말로 순애 언니는 결국 엄마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않고 정한 호산날에 홀로 가마를 타고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 집에서도 반대가 대단했다고 하던데 사실 이렇게 시댁에서 거절을 하고 파혼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끝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순애 언니는 한사코 죽은 서방에게 시집을 오겠다며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자기가 나서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다들 당황스러워했고 엄마와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사실 그 혼산날을 아무것도 없이 보내게 될 엄마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맞아줄 서방도 없이 가마를 타고 천연하게 들어오는 올케 언니의 모습도 만만치 않게 구슬프고 괴로웠어요. 아버지는 이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나가버리셨고 저와 언니들이 덤덤하게 올케 언니를 맞았어요. 그렇게 우리 집으로 들어온 올케 언니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쉬세요. 답은 제가 할게요. 순애야, 그러지 않아도 된대도. 아니에요. 몸도 편찮으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밥 잘 지어요. 맡겨주세요. 올케 언니는 그야말로 진짜 큰 며느리가 된 것 마냥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당시에 엄마는 정말로 몸이 힘들어져서 알아누웠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시긴 했어요. 아버지도 동시에 아들을 둘이나 잃었으니 살맛이 안 난다며 밖으로 돌기 시작하셨고 저와 언니들 둘의 앞날이 어찌 될지 참 어둡던 때였어요. 올케 언니는 엄마를 대신해서 집을 쓸고 닦고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언니들에게 몇 번 도와달라 부탁하기도 했어요. 아가씨, 여기 마룻바닥 좀 쓸어줄래요? 보니까 아가씨가 청소를 아주 잘하던데.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마룻바닥 다 쓸면 제가 걸레질 할게요. 저는 괜히 올케 언니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올케 언니는 자기 친정에 가서 먹거리를 조금 얻어다 오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둘째 언니와 함께 산에 가서 풀을 뜯고 나물거리를 만들어서 무치기도 하고 우리 집을 읽어보겠다고 애를 쓰는 게 보이더군요. 말도 없고 묵묵하게 움직이는 올케 언니였지만 몸져 누운 엄마를 대신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집이 마냥 어둡지만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대로는 니네까지 다 굶어주게 될 거야. 내가 삼촌네라도 다녀와 볼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올케 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와 같이 가서요. 어머니 혼자선 힘드셔서 안 돼요. 결국 엄마는 올케 언니와 함께 몇 시간을 걸어 삼촌 댁에 도착했고 아주 조금의 돈을 빌려오셨어요. 쌀을 겨우 살 수 있을 수준의 돈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옥수수를 잔뜩 사다가 쪄서 역전에 나가서 팔아서 먹여 살릴 심산이셨더군요. 역전에 나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팔고 그러다 남거나 다 못 팔면 갖고 와서 다시 우리에게 밥으로 먹이는 생활을 오래도록 했어요. 올케 언니는 매일 끝도 없이 엄마와 함께 나가서 옥수수를 팔고 먹거리를 조금 얻어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다던 엄마도 큰언니 못지않게 힘이 되어주는 올케 언니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당시 저도 아무리 어렸다지만 올케 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서방이 없다니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고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올케 언니에게 묻게 되었어요. 언니야, 언니야는 우리 오빠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케 언니는 뭔가 슬픈 듯한 표정으로 답하더군요. 아가씨, 나는 오빠랑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네? 오래전부터 난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오빠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살아서 혼사를 치렀다면 그날 처음 내 얼굴을 보는 거였을걸요? 근데 어떻게 우리 오빠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친구네 놀러 갔다가 그 집에 같이 놀러와 있던 오빠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꼭 저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요.
더 이상 말을 꺼내면 언니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가엾게도 우리 오빠는 언니를 몰랐다지만 올케 언니는 우리 오빠를 알고 있었구나. 우리 오빠를 알아봐주고 먼저 저렇게 사랑해 주었구나 싶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일찍 가지 않고 올케 언니랑 천년만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서 언니가 왜 우리 오빠도 없는 집에 와서 이렇게 지긋정성으로 엄마에게 잘하고 같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서 힘든 생활들을 계속하는지 알겠더군요. 어머님, 불이 잘 안 떼져서 방이 식었어요. 이불을 많이 깔긴 했는데 그래도 추울 수 있으니 말씀하세요. 그래, 순애야, 고맙다. 올케 언니는 이불을 몇 겹씩 깔고 어디서 또 구해온 천들을 대서 우리 엄마가 편히 놓을 수 있도록 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랫목은 늘 엄마 자리로 해주고 나와 언니들이 다 잠든 것을 확인해야 그새 잠에 들었어요. 어느새 정말 가족의 일부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고 틈틈이 나의 공부까지 봐주면서 올케 언니의 하루는 너무나 바쁘게 흘러갔어요. 아침이면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을 닦고 또 치우고 있는 먹거리로 아침을 차려서 엄마 앞에 놓아드리고 나와 언니들도 말끔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우리 모두 순애 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올케 언니는 당연한 듯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역전에 나가서 이것저것 팔기 시작했고 마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이라도 된 양 돈벌이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옥수수 사세요. 감자 사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옥수수가 오늘 진짜 달고 맛있어요. 여기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와주세요. 몸이 좋지 않은 데다가 평소 숫기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엄마에 비해 올케 언니는 이렇게 해야 집안을 살린다는 각오가 있었는지 얼마나 간단 있게 잘 파는지 몰라요. 이듬해부턴 저도 여기에 같이 껴서 따라 나갔고 셋이서 함께 팔고 오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같이 먹거리를 내놓고 있는 할머니들도 도와주면서 열심히 같이 팔아드렸어요. 가끔 역전 앞에서 아름들이 나무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벗겨내는 등 올케 언니와 얼마나 함께 붙어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 되려는 차에 엄마가 올케 언니를 다시 앉혀놓았어요. 순애야, 이제 나가거라.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 가거라. 이 말을 듣는데 건너방에서 얼마나 떨리고 무섭던지 저 말을 올케 언니가 받아들일까봐 겁이 났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엄마는 또 올케 언니를 쫓아보내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올케 언니 역시 바로 받아치면 말하더군요. 어머니, 왜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는 전에 혹시 단호하게 야단치듯이 말했어요. 너는 아직 젊어. 과부로 살게 할 수도 없다.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어머님, 진심이세요? 그래, 네가 안 가면 내가 널 직접 내쫓을 거야. 그런 상황 만들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매서웠고 올케 언니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말 안 될까요? 좀 전에 네 어머니가 왔다 가셨어. 어머니가요? 그래, 딸을 돌려달라 간곡히 부탁하시더구나. 나로서도 너를 여기 두는 건 아무래도 못할 짓 같다. 이제 가거라. 그간 고마웠다. 올케 언닌 그 다음날 정말 떠났어요. 엄마는 며칠간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어요. 오빠를 잃었던 때와 다름없을 정도로 알아놓으셔서 언니들과 제가 번갈아가며 죽을 끓여다가 먹여드려 했어요. 저는 올케 언니와 가장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 무척 슬펐어요. 나에게 많은 이야기도 해주었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너무 좋았는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모든 것이 다 올케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 소식에 너무나 마음이 허했죠. 글쎄, 영훈이네 시집 갔던 순애 말이야. 금세 다른 집으로 시집 갔다나 봐. 근데 그게 뭐 흉인가? 애초에 서방도 없는 집에 갔잖아. 젊은데 과부 만들 일이 있어. 그거야 그렇지. 아무튼 다른 집으로 갔다니 영훈이네가 좀 쓸쓸하겠어.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대는 소리를 들어보니 아예 없는 말 같지도 않았고 확인해보니 정말로 올케 언니는 새로 시집을 간 게 맞더군요. 엄마는 엄마답게 의연하려 하셨어요. 엄마, 들었어? 언니가. 들었다. 순애 아직 20몇 살밖에 채 안 되었잖아. 아기도 낳을 수 있을 텐데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지. 잘 되었구나.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이 상황을 되도록 빨리 잊기로 하고 입 밖으로도 올케 언니의 이야기를 서로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몸이 아프신 상태였고 아버진 그 와중에도 잠깐 돌아오시기는 했으나 이내 못 견디고 또 나가버리더군요. 매번 올케 언니와 함께했던 일들을 이제는 저와 언니들이 같이 하면서 역전에서 음식거리들을 팔고 둘째 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끼니를 때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삭막해진 우리 집에서 저는 깊은 우울감을 느끼면서 올케 언니와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저와 터울이 훌쩍 나서 기억이 많지 않은 큰오빠보다 어쩌면 올케 언니와 붙어서 지냈던 그 3년 정도의 시간이 왜 그렇게 좋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후로 도통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발길을 끊었던 올케 언니가 다시 우리 집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었어요. 아니, 순애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니. 엄마는 몹시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반가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올케 언니 옆에는 웬 남자분이 있고 올케 언니의 배는 크게 불러 있었어요. 딱 봐도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귀여워하는 올케 언니의 말은 가슴을 벅차게 했어요.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아기도 가졌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랬구나. 어머님, 그간 보고 싶었습니다. 아가씨도야. 순애야. 올케 언닌 다른 집에 시집가서도 우리 엄마에게 여전히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며 새 신랑을 데리고 인사까지 하러 온 것이었어요. 엄마의 눈시울이 금방 붉어졌어요. 올케 언니와 결혼한 남편분은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도 이해해 주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기가 태어나고서도 우리 엄마에게 찾아와서 안겨주었고 올 때마다 쌀과 반찬거리들을 갖고 와서 마루에 한참 펼쳐놓고 가곤 했습니다. 한 번도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게 다 무엇이니? 별거 아니지만 가져왔어요 어머니. 식구들이랑 다 같이 드세요. 엄마가 고마워하면 올케 언닌 씩 이빨을 드러내고 웃곤 했죠. 갓난쟁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에게 안겨주었을 때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집은 남자씨가 다 끊겨서 이제 아기를 볼 일이 없는데 순애 네가 아기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예쁘기도 해라. 저와 언니들도 있지만 엄연히 우리 집 남자였던 큰오빠의 아내였던 언니가 데려온 아기이니 엄마는 이렇게라도 생각하고 싶으셨나 봐요. 너무나 고맙게도 올케 언니는 매달 한 번씩 꼭 우리 집을 자기네 친정집인 양 들려주었고 아기가 자라는 것도 보여주고 늘 먹거리를 양손에 무겁도록 들고 왔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장터에 나가셨다 쓰러지신 거예요. 엄마는 그 길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계속 피를 토하셨어요.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땐 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언니들이 계속 울면서 엄마를 간호했죠. 그러다 도움을 청하게 된 게 바로 올케 언니였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언니는 제 울음소리에 바로 득달같이 달려와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다행히 엄마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허나 엄마는 돈이 더 걱정이셨나 봐요. 순애야, 돈은 어찌했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했어요. 내가 널 어쩌면 좋으니 너에게 미안해서. 엄마는 올케 언니를 붙잡고 고맙다며 엉엉 우셨고, 올케 언님 포근한 품으로 엄마를 감싸주셨습니다. 올케 언니는 계속해서 엄마의 병간호를 도왔어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설프니 언니가 알아서 척척 화장실도 데려다 드리고 운동도 시켜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예전과 같은 몸 상태가 되었고, 그 후 저희 가족은 올케 언니에게 더 잘하리라 다짐했죠. 그러던 사이 저도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고, 올케 언니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게 된다. 내가 다 기분이 이상해요. 아가씨는 어때요? 절 여전히 아가씨라 부르던 올케 언닌 제가 시집 가는 날 눈물까지 흘렸어요. 마치 절 외딴 곳에 보내는 어머니처럼 말이죠. 전 그런 올케 언니의 마음이 고마워 손을 잡으며 지금껏 돌봐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게 된 후엔 남편의 직장 문제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그 좋던 올케 언니와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늘 잘 살고 있겠지. 마음 한켠 바라보면서 그렇게 올케 언니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한마디로 고단했어요. 아이 셋을 낳으면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그에 비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턱없이 적었어요. 남편의 직업이 교사였는데 그 당시의 월급으론 저와 우리 식구가 살기 빠듯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꼬박 서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감자를 깎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보탬이 되려 했어요. 엄마, 나 이 옷 사주면 안 돼? 미연아, 이건 다음에. 엄마가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 맨날 돈 없대. 왜 맨날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나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닌단 말이야. 애들 보기 창피하다고. 나 사줘. 사달라고. 아이들이 크자 생활고는 더 심해졌어요. 애들도 이제 우리 집이 다른 집에 비해 힘들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인지 때도 더 잘 쓰고 투정도 심해졌어요. 그때부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뭐든 돈이 될 수 있는 거라면. 하지만 왜 사람이 다급하고 절박하면 일이 더 되지 않는 걸까요? 제가 그리 허덕이고 있었을 때 불행이 찾아왔어요. 영순 씨만 알고 있어야 해. 내가 영순 씨한테만 알려주는 거니까. 영순 씨, 여기 돈 가진 거 있지? 그거 전부 끌어모아서 여기 투자해봐. 이 땅이 나중에 3배는 오를 거야. 네? 아니에요. 전 돈도 없고 그런 투자는 별로. 헤헤, 사람이 간이 작으면 안 돼요. 지금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나도 그렇고 내 친구도 여기 돈 넣어서 지금 50평짜리 아파트 살아. 아파트. 식당에서 만난 언니가 갑자기 부자 행색을 하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해 주는데 솔깃하더라고요. 솔직히 1억 천금이 너무 급했던 시기라 마음 같아선 그냥 바로 조금이라도 모은 돈을 다 놓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남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문제도 아니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사실 남편은 당연히 반대할 거라 생각했어요. 조심성도 많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그럼 해봐야지. 당신 눈으로 봤지? 그 사람 잘된 거. 네, 보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처지야? 그냥 뭐든 기회가 생기면 해봐야지. 남편은 강경하게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알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얼마 후 그 언니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은 말을 잃었고 저는 정말 속이 너무 상해 아이들 아픈 것도 모르고 땅을 치며 울었어요.
이걸 어떡해. 아까워서 어떡해. 저희 상황은 처참했어요. 모은 돈 다 털어넣은 것뿐만 아니라 남편 아는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빌렸으니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온 거였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우리 식구 뭐 먹고 사냐고요? 아이, 그걸 나한테 물으면 뭐 어쩌라고? 그니까 그런 정보를 왜 가지고 들어와? 옆엔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지. 여보, 당신이 하자 했잖아요. 아이, 몰라. 입 다물어. 예씨. 사람이 극간의 상황이 오게 되니 성격도 바뀌나 봅니다. 그 유순하고 점잖던 사람이 저에게 책임을 모두 돌리고 제 탓이라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도 갑자기 관두고 술 먹으며 돌아치기 시작했어요. 아마 다시 돌이켜봐도 그때만큼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집을 들어오지 않지,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지.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 때였어요. 결국 저는 아이들을 안고 고향으로 잠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애 언니를 다시 보게 됐어요. 어머, 아가씨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사실은 막상 고향에 내려왔지만 가족들 걱정할까봐 속사정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순애 언니가 마침 집에 와 있던 터라 제게 저리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만 전 언니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아가씨, 일단 제가 닿는 대로 돈 빌려줄게요. 이거 갚아야 한다 생각 말고 그냥 받고 아주 나중에 여력이 되면 돌려줘요. 당시 순애 언니는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만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얘기를 듣자마자 같이 슬퍼해 주더니 바로 서슴없이 돈을 내어주겠다 했습니다. 막말로 오랜만에 본 인연이고 가족도 아닌 사이인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슴 안에 꼭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잘 돼서 언니에게 이 돈을 다시 갚아주겠다고요. 아가씨, 언제든 말할 곳이 필요하면 나 찾아와요. 알겠죠? 순애 언닌 고향 같은 말투로 그리 마지막까지 절 달래주었어요. 전 어떻게든 구해온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빚을 갚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빚이 사라지자 남편도 미안하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신은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준다는 말, 그 말이 문득 생각났는데 정말 그 말처럼 제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었을 때 언니가 저에게 하늘의 천사처럼 내려와 도움을 주더군요. 그 후에도 당연히 애 키우느랴 돈 벌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가족들도 보고 언니도 가끔 보곤 했지만 금방 또 일하러 올라와야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진 못하고 돌아오곤 했죠. 그래서 늘 아쉬움이 컸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겠죠. 빚이 해결됐다 해도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하나의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고비의 언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나 그때마다 순애 언니를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그 전쟁통 같은 시절에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옥수수를 팔고 감자를 팔았던 언니처럼 간이지자고 또 한 번 힘을 내자고 생각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제 효도할 테니까 일 그만 쉬세요.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맞아요, 엄마. 우리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말. 그 덕분인지 자식들은 장성하게 커서 제게 효도를 하겠다고 취직을 하자 저런 기특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속 잔뜩 썩었던 아이들이 모두 멋들어진 모습으로 커서 대학도 가고 장가도 가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세월이 한편으론 조금 무상하기도 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이 헛헛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 갑자기 따스한 정을 주었던 올케 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늦었지만 올케 언니에게 돈도 갚고 싶었고 언니 얼굴을 마주보며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순애 언니를 찾아갔을 땐 언니는 이미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아가씨, 왔어요? 언니.
이미 언닌 시험부 선고를 받은 지 오래였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아가씨, 와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얼굴 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만 언니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언니를 만나게 된 건지, 왜 이제야 언니를 찾게 된 건지 스스로가 원망스럽게 느껴졌어요. 허나 언닌 그 모든 마음을 안다는 듯 그저 편안한 얼굴로 제 볼을 쓰다듬어주며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정작 고마운 건 저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올케 언니와 귀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순애 언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올케 언닌 살아생전 저희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가난했던 우리 집을 먹여 살렸고, 큰 병에 걸려서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남편분과 함께 찾아와서 엄마의 장례까지 치러주었고, 비자 허덕이던 절 도와주었고, 일찍 엄마를 떠나야 했던 큰오빠와 남동생이 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 가족 곁에 있어 주었어요. 오빠만 죽지 않았더라면 진짜 올케 언니를 우리 가족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컸지만 그런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매번 빠지지 않고 모든 경조사를 챙겨주고 며느리 노릇을 야무지게 해냈던 올케 언니.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때에도 모든 과정을 도와주고 저의 언니들보다 저를 더 잘 챙겨주었던 올케 언니.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올케 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엄마가 가실 때보다도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큰오빠를 만나서 며느리 노릇도 올케 노릇도 잘 했노라고 말해보길 바라게 되더군요.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다고 해도 올케 언니와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에서 올케 언니와의 만남은 큰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전쟁이라는 아픔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올케 언니가 피워낸 예쁜 꽃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며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큰오빠를 잃은 슬픔이 컸지만 오빠로 인해 올케 언니라는 인연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 또한 감사히 여기고 싶어요.